임진년 백마를 탄 자와 왜적들이 남쪽 바다를 건너올 것이다. 모두 대비합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친 놈이라 했습니다. 믿어달라고요. 그로부터 수십 년 뒤 임진년,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정말로 백마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백마까지 맞췄습니다. 그제야 조선이 뒤집어졌습니다. 남사고, 지봉유설과 연려실기술에 기록된 조선 최고의 예언가, 그의 기구한 운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가득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봉유설, 연려실기술, 어우야담, 그리고 경상북도 울진 일대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남사고 설화를 토대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경상도 울진 땅에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뼈를 깎는 듯 매서웠고 파도 소리가 마을 끝자락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총총했습니다. 그 마을 가장 외진 곳, 기와 반, 초가 반짜리 낡은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울진에서 이름 있는 양반가였으나 아버지 대에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논도 밭도 대부분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그 집 마루엔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었을까. 볼이 움푹 파이고 누더기에 가까운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지만 눈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소년은 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추위에 이불 속에 파묻혀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매일 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추운 줄도 모르는 듯 멍하니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고야, 또 별을 보고 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별의 흐름이 이상합니다. 별이 어째서 동쪽 하늘의 별 하나가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또 시작이구나. 사고야, 별 따위 그만 보고 어서 글이나 읽거라. 내 아비도 그 별 타령하다가 벼슬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다. 소년의 이름은 남사고, 훗날 조선 최고의 예언가라 불릴 사내. 하지만 지금은 그저 몰락한 가난한 양반가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소년 남사고에게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구름의 흐름을 보면 내일의 날씨가 익혔습니다. 산의 모양을 보면 그 아래 묻힌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남치원은 비록 벼슬은 하지 못했으나 역학과 천문의 밝은 선비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린 사고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사고야. 예, 아버지. 내가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아비도 안다. 소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비도 젊었을 때 조금은 볼 줄 알았다. 별의 움직임, 산새의 흐름, 사람의 관상. 하지만 사고야,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아버지가 소년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천기를 읽되 천기를 거스르지 말거라. 소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하늘이 보여주는 것은 읽어도 좋다. 하지만 그것을 제 욕심대로 바꾸려 들면 하늘이 노한다. 천기누설은 죄가 되고 천기를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명심해라.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소년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천기를 거스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 하늘의 뜻을 읽는 것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운명 전체를 관통하게 될 줄은, 훗날 그 말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 남사고에게 남은 것은 기울어진 집 한 채와 병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낡은 역학서적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사고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집안의 논밭은 이미 빚에 팔린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이라곤 집 뒤 텃밭 한 떼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사고는 아버지가 남긴 역학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주역을 읽고 천문유초를 펼쳤습니다. 밤이면 별을 보고 낮이면 산새를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씨네 아들 말이야, 밤마다 마루에 앉아서 별을 본대. 별을 봐서 뭘 한다는 거야? 글쎄, 아비를 닮아서 좀 돌았나 봐.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벼슬 공부도 안 하고 별 타령이라니. 울진고을에서 가장 세력이 큰 양반은 이 좌수라는 자였습니다. 넓은 전답과 많은 종을 거느린 이 좌수는 남사곤의 집터를 탐낸 지 오래였습니다. 남사곤의 집이 서 있는 자리가 뒷산에 지맥이 모이는 좋은 터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좌수가 남사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봐, 남씨네 아들. 남사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까지 것이 무슨 역학 공부냐. 과거를 봐서 벼슬을 할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그 쓸데없는 책들 팔아서라도 어미 약값이나 대라. 남사고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좌수 어른, 이 책들은 아버지의 유물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이 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집도 아비를 닮았구나. 좋다. 그러면 이 집터라도 팔아라. 넉넉히 쳐주마. 집터도 팔 수 없습니다. 뭐, 감히 이 좌수의 제의를 거절해? 이 터는 아버지가 직접 잡은 터입니다. 뒷산에 지맥이 모여 기운이 서린 곳이라 했습니다. 이 좌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놈이 풍수까지 떠드는구나. 내 아비가 풍수를 좀 안다더니 역시 미친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이 좌수가 돌아간 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고야, 이 좌수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 고을에서 그를 거스르면 살기 어렵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그저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갈 뿐입니다. 남사고는 20살이 되자 울진의 향교에 다니며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소학을 읽고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동시에 밤이면 아버지의 서재에 틀어박혀 역학과 천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봄 마을 사람들이 모내기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남사고가 이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장 어른, 올해는 모내기를 보름만 늦추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사흘 뒤에 늦서리가 내릴 것입니다. 지금 모를 심으면 모가 모두 얼어 죽습니다.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이 몇 월인데 서리가 내린다는 게야? 이 봄 한복판에 하늘의 기운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허허, 미친 소리 말고 가거라. 사흘 뒤 정말로 늦서리가 내렸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이미 모를 심은 노는 모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남사고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모내 길을 미룬 몇 집은 피해를 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남신의 아들 말이 맞았어. 우연이겠지 뭐. 우연이라고 작년에 홍수 난다고 한 것도 맞았잖아. 그래도 좀 무섭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날씨를 미리 안다는 거야.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동시에 남사고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만 뭔가 꺼림칙한,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사고에 유일한 벗이 있었습니다. 같은 향교에 다니는 박진사의 아들 박치문이었습니다. 박치문은 남사고와 달리 넉넉한 집안의 아들이었으나 어릴 때부터 남사고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사고야, 요즘 마을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본다. 알고 있네. 조심해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운 것을 미워하는 법이니까. 고맙네, 치문아. 하지만 나는 보이는 것을 안 볼 수가 없네. 박치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재주가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구나. 남사고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그때 남사고의 나이 23이었습니다. 아직 과거에 응시하지도 벼슬을 얻지도 못한 가난한 유생. 별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아는 것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내. 그것이 남사고였습니다. 남사고의 나이 25이 되던 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남사고는 울진 뒷산에 올라 산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자리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자리는 집 뒤 야산의 허름한 자리에 급하게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제대로 된 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무잎이 바람도 없는데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미세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사고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그때였습니다. 골짜기 안쪽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눈썹이 길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눈빛이 형형하여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남사고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네가 남신의 아들인가? 남사고가 놀랐습니다. 어르신을 뵌 적이 없는데 어찌 저를 아십니까?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자네의 기운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으니 모를 수가 있겠나. 노인은 스스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국 팔도를 떠돌며 명당을 찾고 천문을 읽는 직관이라고만 했습니다. 후대의 기록에는 이 노인이 당대 최고의 풍수가였으나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않은 은둔한 도인이었다고 전합니다. 노인이 남사고의 손을 잡고 손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사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이하구나. 무엇이 기이합니까? 자네의 사주가 기이하다. 천문을 읽는 눈을 타고났으되 그 눈이 자네를 구할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사주로구나. 남사고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은 자네에게 묻겠다. 하늘의 뜻을 읽는 법을 배울 생각이 있는가?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노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천기를 잃되 절대로 제 욕심에 쓰지 말 것. 이 약속을 어기면 자네뿐 아니라 자네의 자손까지 화를 입을 것이다. 그 말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과 똑같았습니다. 남사고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남사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사흘 뒤 다시 이 골짜기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남사고는 번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산에서 이상한 어른을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한 어른이라니? 천문과 풍수를 가르쳐 주겠다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야, 가지 마라. 어머니, 내 아비도 그랬다. 별을 읽고 산새를 보고 그러다 세상과 어긋나서 벼슬도 못하고 가세도 기울고 결국 병들어 죽었다. 제발 내 아비의 전처를 밟지 마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사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벗 박치문에게도 의논했습니다. 치문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치문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고야,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내 재주를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재주가 너를 살릴지 해칠지는 모르겠다. 무슨 뜻이냐? 생각해봐라. 내가 하늘의 뜻을 읽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양반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요사스러운 놈이라 손가락질만 받을 수도 있다. 남사고가 침묵했습니다. 차라리 과거를 봐서 벼슬길에 나서는 것이 너와 내 어머니를 위한 길 아니겠느냐?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낮에는 책을 펼쳐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에는 뒤척이다 결국 마루로 나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남사고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동쪽 하늘에 붉은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남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 주변으로 작은 별들이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사고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전란의 징조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예측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의 기운이 하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득히 먼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으로 보아 수십 년 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남사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걱정도 벗의 충고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사고는 하늘이 보여주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안 본 척하는 것. 그것은 남사고에게는 숨을 참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남사고는 아버지의 묘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골짜기에 노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사고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노인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미의 뜻은 어찌 되었느냐? 어머니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사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보이는 것을 외면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이 한참 동안 남사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다만 내가 한 말을 잊지 마라. 천기를 읽되 제 욕심에 쓰지 말 것. 이것을 어기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남사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인은 남사고를 데리고 산을 탔습니다. 울진의 산줄기를 따라 걸으며 산세 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밤에는 하늘의 별자리를 짚으며 천문 읽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보고 땅속의 기운을 읽는 법, 바람의 방향에서 기륭을 읽는 법,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는 법. 노인의 가르침은 깊고도 넓었습니다. 풍수란 단순히 묘자리를 잡는 기술이 아니다. 천지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고 그 기운이 사람의 운명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읽는 학문이다. 남사고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배웠습니다. 노인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기이한 아이로구나. 내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구나. 가르침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떠나기 전 남사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고야, 내가 배운 것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으로 제 욕심을 채우려 하면 그날이 내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부디 잊지 말거라. 노인은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사고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이 다르게 보이고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바람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남사고는 그 길 위에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노인에게 배움을 마친 뒤 남사고는 울진을 떠나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산세를 읽고 명당을 찾고 하늘의 기운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금강산을 올랐습니다. 지리산을 넘었습니다. 한라산 기슭을 걸었습니다. 태백산맥을 따라 걸으며 조선 팔도의 산세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 우리 아버지 묘자리 좀 봐주십시오. 선생, 올해 농사가 잘 될지 좀 봐주십시오. 선생, 제 관상 좀 봐주십시오. 남사고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밥 한 끼와 잠자리만 청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하나둘 맞아들기 시작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울진 남씨 집안에 귀신 같은 사내가 있다더라. 별을 보고 미래를 읽는다 하더군. 헛소리가 아닐세. 내가 직접 봤는데 그 사내가 말한 대로 되더라고. 남사고의 나이 3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팔도를 떠돌다 한양에 들렀을 때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율곡 이. 당시 이인은 젊은 유학자로서 이미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남사고와 이이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이이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울진의 남사고인가? 예, 그렇습니다. 천문에 밝다고 들었소. 지금 하늘의 기운이 어떻소? 남사고가 잠시 창밖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에 큰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이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툼이라니? 한양의 동쪽에 있는 낙봉과 서쪽에 있는 안현이 서로 다투는 형국입니다. 지세로 보아 조정의 신하들이 동과 서로 갈라져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이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서로 갈라진다. 그것이 사실이요? 하늘과 땅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을 새겨 듣겠소. 이이는 남사고의 능력을 인정한 몇 안 되는 사대부 중 하나였습니다. 이이는 이후 남사고의 예언을 여러 차례 기록으로 남겼고 남사고를 탁월한 예언가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석담어록에 기록되어 전하는 일화입니다. 남사고에게 이이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대부,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다리. 이이가 말했습니다. 남 선생, 그대의 재주는 참으로 귀하오. 하지만 세상은 그대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오. 그대가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기까지 외로운 길이 될 것이오. 남사고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 죄가 됩니다. 이이가 남사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의 편이 되어주리다. 외로운 길이더라도 곁에서 힘이 되어주겠소. 그것은 남사고의 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평생 미친 놈 소리를 듣던 사내에게 한 줄기 빛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은 하나둘씩 맞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첫 번째 예언이 적중한 것은 명종 19년의 일이었습니다. 남사고의 나이 55쯤이었습니다. 남사고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태산을 봉하게 될 것이다. 태산을 봉한다. 이 말은 본래 중국에서 천자가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큰 경사가 있을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산을 봉한다니 무슨 큰 경사가 있단 말인가? 글쎄, 왕실의 경사라도 있으려나? 이듬해 경사가 아니라 큰 상이 났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문정왕후를 장사 지낸 곳이 바로 태릉이었습니다. 태산을 봉한다는 것은 태릉의 장사를 지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맞았어. 문정왕후의 죽음을 미리 알았단 말이냐? 태산을 봉한다는 말이 태릉을 뜻한 것이었구나. 소름이 돋는구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양까지 남사고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 남사고는 일찌감치 이런 말을 해두었습니다. 한양의 동쪽 낙봉과 서쪽 안현이 서로 다투는 형국이니 조정의 신하들이 동과 서로 갈라져 싸우게 될 것이다. 선조 8년 1575년 조정의 신하들이 정말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습니다. 동서분당이었습니다. 이이가 남사고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남 선생, 그대가 말한 대로 되었소.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소. 참으로 기이한 일이오. 남사고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았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 분당은 나라를 좀먹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 남사고는 사직동의 지세를 살피다가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기가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니 덕흥대 원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었습니다. 훗날의 선조였습니다. 남사고가 가까운 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직동에 왕기가 서려 있다. 저곳에 사는 이가 장차 임금이 될 것이다. 정말로 하성군이 명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일화는 연려실기술에
기록되어 전합니다. 예언이 3번 연속 적중하자 남사고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사고라는 자가 미래를 본다더라. 문정왕후의 죽음도 동서분당도 선조 즉위까지 모두 맞추었다 하더군. 천문과 풍수에 통달한 이인이라 하오. 조정에서도 남사고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사고의 나이 55에 드디어 종구품 사직 참봉의 벼슬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관상감 천문교수, 종육품에 올랐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가난한 소년이 오직 천문과 역학의 재주만으로 벼슬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사고야, 내가 벼슬을 받다니. 어머니,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아비가 살아서 이걸 봤으면. 남사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법학치문도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사고야, 축하한다. 내 재주를 세상이 드디어 알아봤구나. 남사고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볼 때마다 보이는 것. 동쪽 하늘의 붉은 기운. 남쪽 바다 너머에서 밀려오는 살기. 그것이 해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사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젊은 시절 처음 보았던 그 붉은 별.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향 울진에서는 이 좌수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씨네 아들이 벼슬을 받았다고? 별 보고 헛소리나 하던 놈이? 이 좌수의 아들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사고가 벼슬을 받았으니 이제 그 집터를 빼앗기 어렵겠습니다. 닥쳐라. 그 터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때를 기다려야지. 이 좌수 부자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남사고는 관상감에서 일하며 여러 차례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남쪽 바다 건너에서 전란의 기운이 일고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남사고가 또 헛소리를 합니다. 천문교수 주제에 국방을 논하다니. 별 보고 점치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전쟁이 온다는 것은 지나치오. 남사고는 답답했습니다. 이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율곡 선생, 전란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발 조정에서 대비해 주십시오. 이이도 남사고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이이 역시 국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만양 병서를 주장했으나 역시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 선생, 안타깝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소. 하지만 조정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요. 남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남사고는 관상감에서 일하는 한편 전국의 지세를 살피며 전란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이 훗날 유명한 십승지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풍기, 영천, 보은, 운봉, 예천, 공주 등 전란이 나도 적이 들어오지 못할 천혜의 요새 같은 땅을 하나하나 찾아 기록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적어도 살 수 있는 곳이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남사고의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사고는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임진년에 백마를 탄 자가 남쪽으로부터 이 나라를 침범할 것이다. 백마를 탄 자. 그것은 훗날 외장가토 기요마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임진년, 아직 한참 남은 해 아닌가. 백마를 탄 자라니 또 별 보고 지어낸 소리겠지. 남사고의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이 무렵 남사고는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당대의 대학자 남명 조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사고가 율곡 이이에게 말했습니다. 남명 선생의 기운이 다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이이가 놀랐습니다. 남명 선생이 그분은 아직 건강하신 것으로 아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이는 남사고의 예언이 또 한 번 맞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남사고는 명성의 절정에 서 있었습니다. 천문교수의 벼슬에 앉아 조선 팔도의 이름이 알려진 예언가. 가난한 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남사고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묘자리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울진 뒷산의 허름한 자리에 급하게 쓴 아버지의 묘. 풍수를 배운 뒤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기운이 흩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더 좋은 자리에 모셔야 한다. 그 생각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마음에 욕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당의 아버지를 모시면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천기를 읽되 제 욕심에 쓰지 말 것. 노인의 경고가 잊혀져 갔습니다. 남사고의 나이 58이 되던 해 마침내 남사고는 자신이 찾아온 명당 중 가장 좋은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울진에서 멀지 않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남사고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곳이다. 비룡상 천형,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형국이다. 비룡상천. 9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고룡쟁주의 명당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를 모시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남사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장 날짜를 잡고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파서 새 자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장이었습니다. 묘를 옮긴 뒤 남사고는 흡족해했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뻗 박치문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치문아, 드디어 아버지를 명당에 모셨네. 비룡상 천형이라네.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사고가 묘를 다시 살피러 갔을 때 묘 앞에 웬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흰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룡쟁주가 아니라 구사쟁화로구나. 남사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구룡쟁주. 9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천하명당. 구사쟁화. 9마리 뱀이 개구리 1마리를 놓고 다투는 흉지. 천지 차이였습니다. 남사고가 다급히 다가갔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사고는 다시 주변의 산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묘 아래로 보이던 너른 물이 아니라 메밀밭이었습니다. 바람에 메밀꽃이 물결치는 것을 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아니라면 지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비룡상천이 아니었습니다. 명당이 아니라 흉지의 아버지를 모신 것이었습니다. 남사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즉시 이장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우야담과 경상북도 울진 일대의 구전설화로 널리 전해지는 남사고의 9010장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틀림없는 명당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묘를 옮긴 뒤 또 다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도 뭔가 부족하다. 바람의 방향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물줄기의 흐름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장, 네 번째 이장, 다섯 번째 이장. 남사고는 점점 집착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자리를 완벽한 명당에 모시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면 자손이 정승판서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시면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효심이 욕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남사고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천기를 잃되 제 욕심에 쓰지 말 것. 아버지의 유언, 노인의 경고, 그 말들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박치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사고야, 이게 벌써 몇 번째 이장이냐? 다섯 번째일세. 사고야, 그만두어라. 아무리 풍수가 중요하다 해도 아버지 묘를 이렇게 잡고 옮기는 것이 옳은 일이냐? 남사고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자네가 뭘 아느냐?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네. 정말로 아버지를 위한 것이냐?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사고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뭐라고? 사고야, 내가 변하고 있다. 예전에 너는 이러지 않았다. 남사고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참견하지 말게. 박치문이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남사고의 유일한 법마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고향 울진에서는 이 좌수가 남사고의 집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남사고가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느라 울진에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 좌수가 아들 이동수에게 말했습니다. 남사고 그놈이 아비 묘를 자꾸 옮기고 다닌다며. 예, 아버지. 벌써 다섯 번째라 합니다. 제가 제 욕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로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이 좌수는 남사고의 어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씨마님, 그 집터를 파시지요. 아드님은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시는데 이 넓은 집을 혼자 지키고 계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 좌수, 이 집은 팔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넉넉히 쳐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실 작은 집도 마련해 드리지요.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좌수가 인상을 구겼습니다. 좋소. 하지만 이 고을에서 내 힘을 모르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남사고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고야,
이 좌수가 또 집터를 넘기라 압박하고 있다. 어서 내려오너라. 하지만 남사고는 아버지의 묘자리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6번째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명당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다. 일꾼들을 모아 또 묘를 옮겼습니다. 이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일꾼 중 한 사람이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은 아비 묘를 대체 몇 번이나 옮기려는 거야. 죽은 분이 편히 쉬시겠어. 남사고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더 좋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 효도다.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효심인지 욕심인지. 그 사이 관상감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사고가 자꾸 자리를 비우니 동료 관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남 교수가 또 울진에 내려갔다더군. 아비 묘를 또 옮기러 갔다나. 벼슬은 뒷전이고 풍수 타령만 하니 상관이 남사고를 불렀습니다. 남 교수 관상감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꾸 자리를 비우면 벼슬을 거두어야 하겠소.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남사고의 머릿속은 여전히 묘자리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7번째 이장, 8번째 이장. 박치무는 이제 말리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마다 울먹이며 집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사고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매번 새 자리를 잡을 때마다 이번이 진짜 명당이라 확신했지만 옮기고 나면 또 부족한 점이 보였습니다. 완벽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완벽한 자리를 향한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풍수가라는 사내가 제 아버지 묘자리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번 옮기고 10번 무덤을 쓴다는 9010장. 그 비극의 수렁에 남사고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좌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사고가 서울과 울진을 오가며 정신없이 이장을 반복하는 사이 이 좌수는 남사고 집 주변의 땅을 하나둘 사들였습니다. 남사고의 어머니에게 가는 삭바느질 일감도 끊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남사고네 집에 드나들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남사고의 어머니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사고야, 제발 돌아오너라. 이 좌수가 어미를 괴롭히고 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남사고는 9번째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에게서도 급한 편지가 왔습니다. 남 선생, 지금 묘자리에 매달릴 때가 아니오. 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소. 조정에서 선생의 견해가 필요하오. 남사고는 편지들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라, 아버지의 묘자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사고는 9번째 이장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 마지막으로 완벽한 자리를 찾으면 된다. 그 한 번이 모든 것을 끝장낼 줄은 몰랐습니다. 9번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천하명당이라 확신했습니다. 산세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물줄기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까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다. 일꾼들을 모아 아버지의 관을 옮겼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묘를 다 쓰고 마지막 흙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묘를 빤히 쳐다보더니 킥킥 웃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구룡쟁주가 아니라 구사쟁화예요. 남사고의 머리 위로 벼락이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구사쟁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2장 때 노인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이번에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들은 것이었습니다. 남사고가 다급히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묘 아래 너른 들판이 물이 아니라 메밀밭이었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9번을 옮기고도 같은 실수를. 남사고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째서 나는. 다시 돌아보니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남사고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산신이 노한 것이다. 천기를 제 욕심에 쓴 벌이다. 9번을 옮겨도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천기를 읽되 천기를 거스르지 말거라. 노인의 경고가 뒤따랐습니다. 제 욕심에 쓰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남사고는 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고 예언가라는 사내가 제 아버지 묘자리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운명은 기가 막히게 읽으면서 제 욕심 앞에서는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사고는 다시는 아버지의 묘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는 듯이. 남사고는 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관상감에 나갈 기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좌수의 압박에 시달리다 몸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사고야, 왔느냐?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사고야, 내 아비 묘자리는 잘 됐느냐? 남사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사고의 손을 쓸어 주었습니다. 됐다, 사고야. 내 아비는 어디에 묻히든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좋은 자리란다. 그 말에 남사고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사고는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벼슬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뻗박치문도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묘자리도 결국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만 울었습니다. 남사고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무릎에 앉혀놓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천기를 읽되 천기를 거스르지 말거라.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천기를 읽되 제 욕심에 쓰지 말 것.
남사고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천기를 거스른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제 욕심대로 바꾸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운명을 읽어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만 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천기를 이용하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묘자리를 옮긴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손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남사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남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짓을 한 것이다. 남들의 탐욕은 꿰뚫어 보면서 제 탐욕은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예언가라는 자가 제 안의 욕심은 예언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사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의 붉은 기운. 그것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니, 전보다 훨씬 짙어져 있었습니다. 남사고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묘자리에 매달리느라 잊고 있었던 것. 전쟁이 오고 있다는 것. 수십만 백성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 제 욕심에 빠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남사고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묘자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욕심을 위한 천기 이용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대신 다가오는 전란에 대비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남사고는 그동안 전국을 돌며 찾아두었던 피난처 목록을 꺼냈습니다. 십승지, 전란이 나도 적이 들어오지 못할 10곳의 땅, 풍기, 영천, 보은, 운봉, 예천, 공주의 유구와 마곡.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남겨야 한다.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기록이라도 남기면 언젠가 누군가는 볼 것이다. 그리고 율곡 이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율곡 선생,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에 빠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백성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임진년의 전란은 반드시 옵니다. 부디 대비해 주십시오. 편지를 붙이고 남사고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록을 남겼습니다. 천문의 변화, 산세의 흐름, 전란의 징조. 후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낱낱이 적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남사고 비결과 남겨감 십승지론으로 전해지게 되는 기록의 토대였습니다. 남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사람들을 만나 다녔습니다. 이미 벼슬에서 물러난 몸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임진년에 전란이 올 것입니다. 풍기와 영천으로 피하십시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남 선생, 그 임진년이라는 것이 대체 언제입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에이, 태평성대에 무슨 전란입니까? 그래도 남사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습니다. 십승지를 알려주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벗박치문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사고야. 남사고가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치문아, 미안하네. 자네 말이 옳았어. 박치문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묘자리에 매달린 것 말일세. 자네가 그때 욕심이라 했을 때 그 말이 맞았네. 박치문이 남사고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다, 사고야. 지난 일은 됐다. 치문아, 한 가지만 부탁하겠네. 뭐든 말해라. 내가 남긴 기록을 잘 보관해주게. 임진년이 오면 사람들에게 풍기와 영천으로 피하라고 전해주게. 박치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남사고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9010장의 무리한 이장으로 기력이 쇠한데다 마음의 병까지 겹친 것이었습니다. 고향 울진에서 이 좌수가 마지막 공격을 해왔습니다. 남사고, 이제 벼슬도 엎고 어미도 죽었으니 그 집터를 넘기시오. 넘기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오. 남사고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 좌수, 이 터는 내 아버지가 잡은 터요. 내가 죽어도 넘길 수 없소. 이 좌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미친 놈 끝까지 고집이로군. 남사고가 이 좌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병들고 수척한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대의 관상을 보니 탐욕의 기운이 얼굴을 뒤덮고 있소.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반드시 제 것마저 잃게 되는 법이오. 이 좌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감히 이 좌수에게. 내가 죽은 뒤에라도 그 욕심을 버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3대 안에 이 좌수 집안도 기울 것이오. 이 좌수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남사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하늘의 별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율곡 이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천기를 읽되 천기를 거스르지 말 것. 남의 운명을 읽어 도울 수는 있으되 제 운명을 탐욕으로 바꾸려 하지 말 것. 하늘이 준 재능은 남을 위해 쓸 때 빛나고 제 욕심에 쓸 때 독이 된다. 남사고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1571년 그의 나이 63이었습니다. 박치문이 남사고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사고가 남긴 기록은 박치문의 손에서 보관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75년 남사고가 예언한 대로 동서분당이 일어났습니다. 1584년 율곡 이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만양 병설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년 왜군 15만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 선봉에 100마를 탄 장수가 있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 남사고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임진년 100마를 탄 자. 남쪽 바다를 건너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선 팔도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란했습니다. 수십만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남사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남사고가 예언한 것이 맞았다. 그 사내가 임진년에 100마 탄 자가 온다 했었지. 우리가 왜 그때 듣지 않았을까? 남사고가 남긴 십승지론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풍기와 영천. 남사고가 전란시 안전하다고 기록해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풍기와 영천에는 왜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이 또 한 번 맞은 것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사고가 임진왜란이 났을 때 풍기와 영천을 복지라 예언했는데 과연 그의 말대로 그곳에는 왜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 좌수. 남사고의 집터를 결국 빼앗은 이 좌수의 집안은 어찌 되었을까? 임진왜란 때 왜군이 울진을 휩쓸었습니다. 이 좌수의 아들 이동수는 전란 중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넓은 전답도 많은 종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결국 이 좌수의 집안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남사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대로였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제 것마저 잃게 된다. 한편 법박치무는 남사고의 유언대로 십승지론의 기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전란 중에 그 기록을 따라 풍기와 영천으로 피한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남사고는 죽어서야 비로소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살아서는 미친놈 소리를 듣고 죽어서야 조선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울진 땅. 남사고가 태어나고 자란 그 마을. 남사고의 옛집터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굳센 소나무였습니다. 구대 사람들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에 남사고의 생가터를 보존했습니다. 자동서원이라는 서재를 세우고 수남정사라는 강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치격사라는 사당에 남사고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어릴 적 추운 겨울밤 마루에 앉아 별을 보던 가난한 소년. 미친놈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내. 아버지의 묘자리에 집착하다 모든 것을 잃은 어리석은 풍수가. 하지만 동시에 30년 전의 전쟁을 예언하고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 죽어서야 인정받았으나 그 기록으로 수많은 목숨을 살린 사람. 남사고.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안타까운 예언가. 그의 이름은 지봉유설에 기록되었습니다. 열려실 기술에 기록되었습니다. 어우야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루바닥에 앉아 별을 바라보던 가난한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던 하늘의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남사고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듯이. 남사고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기를 읽되 천기를 거스르지 말거라. 남사고는 평생 이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남의 운명은 귀신같이 익으면서 제 욕심 앞에서는 눈이 멀었습니다. 9번 묘를 옮기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준 재능은 남을 위해 쓸 때 빛이 나고 제 욕심에 쓸 때 독이 됩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조선 최고의 예언가도 제 운명 하나 바꾸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남사고가 마지막에 남긴 기록, 십승지론. 그것은 제 욕심이 아닌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만은 500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주는 하늘이 쓰되 운명은 제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되 하늘이 준 재능을 올바르게 쓰는 것. 그것이 남사고가 평생을 걸어 남긴 한 줄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